주제 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을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부할 인물은 누군가요? 네, 해부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해부라는 것은.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인데요. 네. 미얀마의 국부인 아웅산의 딸이고 상당 기간 민주 세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졌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 네. 오는 11월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총선은 이제 사실상 수지의 재신임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총선 그러니까 지난번에 치른 선거에서는 수지가 이끄는 당이 사실은 압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신임을 묻는 그런 성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 2015년에 25년 만에 치러진 총선이었는데 이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정권이 이제 53년 만에 교체가 됐었는데요. 네. 2016년 3월달에 그래서 이 결과로 수지의 최측근 틴쩌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정권이 지금까지 이제 운영이 돼 왔습니다. 네. 수지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자녀와 남편이 영국 국적자로서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수지가 정권을 주도하는 것으로 비춰져 왔고 따라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재신임 선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 것이죠. 총선이라 하면 그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뽑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뽑는데 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선거 쟁점이 또 다른 게 있나요?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이게 좀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수민족의 무장단체와의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예상만큼 잘 되지는 않는다. 이 점도 지금 논란거리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일 날 이제 옥광산에서 이제 폭우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2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좀 변수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집권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미얀마 내 어떤 다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버마족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리가 무난하게 예상이 된다라고들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집권당은 군부 독재 세력이 만든 이 헌법의 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얀마의 역사라든가 또 이 수지 여사의 일생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원래 버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름이 버마였다가 이후에 이제 식민지 거치고 이러면서 미얀마로 정해졌다가 네. 다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버마란 이름을 쓰느냐 미얀마란 이름을 쓰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지 여사가 이제 방한했을 때 어떤 이름이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결국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버마나 네. 미얀마나. 그래서 일단 오늘은 미얀마라고 부르겠는데요. 네. 제국제의 시대부터 미얀마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수지 여사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1942년 2차 대전 와중에 일본이 침략을 해와서 군정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독립운동 세력들은 처음에는 영국과 싸우는 일본군에 협력을 했습니다. 영국이 너무 미웠던 거죠. 하지만 일본군의 만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제 등을 돌렸는데 영국군이 미얀마를 재탈환하려고 진입을 한 이후 바로 또 이 독립운동 세력들은 영국군과 손을 잡고 일본군을 또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직후에 아웅산이 군부의 반대파에 암살당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좀 이행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장군이 사실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됐다면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암살이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당시에 아웅산 장군은 이제 독립운동의 지도자 중에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통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인물이어서 네. 거의 유일하게 전체 이제 미얀마인들의 고른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주류인 버마족하고 소수민족 사이에 이제 내전이 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군들이 그래서 미얀마의 거의 3분의 2를 장악하는 이런 좀 엉망인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결국 1962년에 이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이제 좀 다른 이제 길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 지도자였지만 어쨌든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 독재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이 내윈 정권은 이 군부 독재에 반발하는 시위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강경 진압을 했고 또 이제 반군의 어떤 기원이 되고 있는 이제 소수민족 차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외세의 침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고립적인 계획 경제를 추진을 했고 이 결과로 미얀마의 발전이 더뎌져서 1987년에는 유엔이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으로 평가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네. 결국 1988년 8월 8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지금 8이 4번 겹치는 그런 숫자죠.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8888 항쟁입니다. 근데 이 8888 항쟁에서 아웅산의 딸인 수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면서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결국 내위는 이 시위의 여파로 퇴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강경 진압은 계속됐고 신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접수를 하면서 이 수지는 가택연금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어딘가에 뭐 칩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 수지는 1945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부친이 암살된 게 1948년이니까 뭐 3살, 4살 뭐 이런 네. 나이에 미얀마를 떠나서 외국 생활을 이제 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64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뭐 공부를 대단히 잘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국인 남성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1988년에 모친이 병에 걸려서 미얀마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마침 이때 이 8888 항쟁이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이 수지를 총비서로 하는 민주동맹 이걸 창당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가택연금의 빌미가 이제 됐던 거죠. 신군부 세력 입장에서는 이 아웅산의 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뭐 가택연금 이상의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건 어려웠고 네. 그래도 좀 나가 있어라 출국을 권하는 등의 어떤 회유책을 쓰려고 했는데 수지는 이거를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 이 시위를 무력으로 이제 신군부가 진압한 것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압력을 행사를 하고 좀 제재 이런 것들을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신군부가 이런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1990년에 자유선거를 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때 수지는 피선거권 박탈 상태였는데 그가 만든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80%가 넘는 지지를 얻어서 이 선거에서 압승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신군부가 인정을 안 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이양을 거부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민족동맹 지도부를 뭐 다 투옥시키고 이 당원들도 다 처벌하는 뭐 이런 만행을 또 신군부가 저지르게 되는데요. 네. 1991년에 수지는 그동안의 어떤 이런 노력들을 평가를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을 또 받으러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인인 남편과 두 아들이 대리수상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커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파 이런 것들을 신군부는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지의 가택연금을 해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지의 가택연금을 해제를 하게 되면 또 이 여파로 어떤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전국의 어떤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택연금을 시키고 또 문제가 되면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신군부의 어떤 그 우두머리였던 소마옹이라는 이 지도자가 건강 악화로 좀 이제 퇴진을 하게 되는데 뒤이어서 또 집권한 탄쉐라는 사람이 이 수지의 인기에 부담을 느껴서 헌법을 바꿨는데 이때 이제 바꾼 헌법의 내용이 외국인의 어떤 직계 좀비속이 이제 있으면 즉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자식이 외국인이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한 것이죠. 헌법에 그렇죠. 이것은 수지를 겨냥한 네. 표적으로 헌법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뭔가를 표적에서. 이 표적을 이제 정해서 수지를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만든 그런 이제 네. 개헌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고립을 더 버틸 수가 없는 지형이 되니까 군부는 결국 2010년 11월 달에 총선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참 지난한 과정이군요. 상당히 오랫동안 뭐 선거도 있었고 뭐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때마다 좌절되는 그런 상황인데 2010년 11월 총선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선거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의 손발을 다 묶고 형식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군부 지지 정당이 악승을 거둬서 결국 이 신군부의 어떤 지배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총선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일주일 후에 이 신군부는 다시 이제 수지의 가택연금을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인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제 선거 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수지와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2012년에 열린 보궐선거에도 참여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군부 정권이 상당히 조직적인 방해를 많이 했음에도 결국 이제 수지와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파를 몰아서 2015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1988년 8월 8일 그렇죠? 그때 이제 수지가 전면에 나섰고 수지 여사가 2015년이니까 거의 27년쯤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지 여사가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은 그 로힝야족 문제가 우리로서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수지 여사가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2012년에 로힝야족하고 이제 라카인족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힝야족은 이제 무슬림들이고 그리고 지역 불교계가 같은 이제 불교를 믿는 라카인족의 편을 들면서 양쪽의 충돌은 민족 간 대립에 더해서 종교까지 부딪히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굉장히 격렬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 10월경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게 됐고 정부군이 여기 파견이 되면서 로힝야 반군하고 정부군의 대립 구도로 이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다 불태우고 로힝야족을 추방하는 이런 이런 정책을 펴면서 70만에 이르는 로힝야족들이 난민이 돼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국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수지 여사는 오히려 방관을 했던 것이고 지난해 말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정부군의 행위를 변호하기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지 여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정부군의 행위가 좀 과장돼서 이제 좀 나쁘게 알려졌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결국 국내 정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미얀마는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로힝야족은 거의 모든 민족들이 적대하고 있는 이런 민족입니다. 로힝야족은 원래 영국이 미얀마에서 이제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시킨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영국이 농장 경영을 위해서 뺏은 땅의 원래 주인들은 미얀마인이었던 것이고 이 뺏긴 땅을 경작한 사람들이 이제 로힝야족이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얀마는 다수가 불교인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이제 반목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면서 영국이 뺏었던 농토는 다시 미얀마인들에게 반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힝야족이 자신들의 땅을 뺏겼다라고 생각해서 또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영국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로힝야족을 그래서 무장을 시켰는데 로힝야족들은 일본군하고 싸우기보다는 농장을 다시 이제 농토를 다시 뺏는 것에 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계속된 군사적인 충돌이 이제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로힝야족은 라카인족 2만 명을 학살하고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를 살해하는 뭐 이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로힝야족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다른 소수민족들의 어떤 서로 간의 동질감을 유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고 지도자인 수지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